몰라서. 회장님! 선생님! 1983년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추정 60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파헤쳐야 할 문제,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려 합니다. 우선 올해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온 국민을 공분케 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소중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그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지난해 이태원 참사처럼 인재였단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동현, 전예란, 두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뭉쳐! 사장님 뭉쳐! 지난 여름 또다시 벌어진 참극. 수색이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이 발견됩니다.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렇게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 24살이니까 작년에 취업을 해서 좀 경기도 쪽에 갔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랑 좀 지내고 싶으니까 이쪽에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의 조카가 탔던 버스는 지하차도를 거의 벗어난 상태였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진 물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만 했던 시민들.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불어난 강물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무너뜨리고 수백 미터 거리의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은 지하차도에 차량들이 계속 진입하는 가운데 강물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결국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사고 수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거든요. 현장에 대한 수습이 좀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위로하고 또 지원을 할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논들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됩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부실한 임시 제방과 관계 기관들의 사고 대응 과정. 해당 지하차도는 정밀 안전 진단과 보수 공사를 위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일단 사람이 돌아가셨고 다들 이렇게 아픔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를 요청하는 거지. 관계기관이 5개 기관이 얽혀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기관이 제일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는 게 제일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유가족들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관련 기관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전날인 28일 기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의자는 단 2명뿐. 2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느 부분까지 기소를 할지,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한 제방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극한 호우 당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경북 예천군 백성리. 산사태가 나기 전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산이 이래서 야 산이 왜 이러구나. 산에 오면 옛날 어른들이 산사태가 난다는데 저 저녁에 컴컴한데 저 새들이 왜 이렇게 나대노 이랬더니만 아 이거 새들이 떠나고 나이 5분 다 있으면 내려와.
토사가 덮친 것은 15일 새벽 5시경.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행했습니다. 어제 여구지가 발견된 지점 지금 가다 보면은 포도처럼 있어. 주택 잔해와 토사가 뒤엉킨 거대한 뻘밭에서 계속된 수색. 13가구가 전부인 이 마을에서만 결국 주민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근의 벌방리에선 주택 80여 채 중 10채가 매몰됐습니다. 여기 저 지붕 들린 것 좀 보세요.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 바위가 많은 돌산이 있어 피해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아, 이 물이 오늘은 좀 세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이번처럼 뭐 이렇게 이 집채만한 돌들이 석간천까지 내려오리라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산사태가 난 지 5개월. 마을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지난 12일 다시 벌방리를 찾았습니다. 현재는 피해 낳는 거 뒷정리가 끝난 정도고 여기는 워낙 그 피해가 심각하고 범위가 크다 보니까 길게 가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다. 집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집터잖아요. 집이 매몰되거나 파손된 11가구는 현재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93 정명희 할머니도 여기서 홀로 거주 중입니다. 27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 냉난방 시설과 간단한 세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8월달에 왔나 여기? 문제는 임시 거주 시설이다 보니 2년 뒤에는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먹고 사는 건 뭐 이래 사는 게 뭐 보태주고 해서 먹고 사는 거 사는데 첫째는 집이고 이거 없으면 꼽다 못해. 창고를 개조한 옛집은 산사태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살림집에 이제 여기 사다. 긴박했던 그날의 흔적들. 여기까지 완전 흙탕물이 다 찼고 여기도 지금 다 지금 흙탕 이거 뭐라 그러지? 진흙벌? 그때가 한마 4시간 갑자기 물이 쳐들어오니까 그래갖고 세탁이 올라가서 어디가 냈지 막 그래 물 들찰까봐 거기는 올라가면 그래서 하는 거. 근데 이게 늙어도 살라고. 평온했던 일상이 5개월 전 그날로 인해 멈춰버렸다는 할머니. 마을 주민 2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었다면 실종자가 실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옆에 같이 주민으로 있지 않을까.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는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그게 진짜 저는 이래 좀 힘 있는 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 추적 60분은 임금체불로 수개월째 고통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삶에도 주목했습니다. 관리직에서 그날 6월 30일 날 이렇게 딱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퇴직금은 7월 14일 날 꼭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박영호 회장은 작년에 연봉이 76억 8천이랍니다. 올해는 6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회장님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 집회를 가면 이번에 월급을 안 주겠다는 그런 말도 했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직선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돈이잖아요. 해고 후 퇴직금조차 미루던 회사. 결국 일부 복직시켰지만 체불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미수 채권을 강제 집행하고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던 위니아전자. 방송 이후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병 악화로 출석할 수 없다던 회장이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틀 뒤 지금 체불임금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현재 위니아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300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모르시네요. 고용부가 확인해 준 것만 1,714명의 자그마치 6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6일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입니다.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던 골프장과 지난해 준공한 R&D 센터를 추가로 매각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것. 회장의 사재로 체불 임금 일부를 변제했다며 인수합병이 최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틀 뒤 계열사 노조 측이 그룹 사옥을 찾았습니다. 그저께 국회에 제출한 그 변제 계획서를 보면은 알맹이가 진짜 없습니다. 몽베리를 팔면은 언제 하겠다 금액과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회사가 매각되면은 해결되겠다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회장이 빠져나가는 도피처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동안 회장 면담을 2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 예고한 날짜에 방문했다는 것. 우리 회장님 뵈러 왔는데 회장님 안 계신다 그랬죠? 이거 저 회장님 드리면 되는데 아니면 비서실장님 드려도 되고 비서실장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책상에 회장도 비서실장도 자리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회장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벌써 15개월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살인이에요. 뭐 저희 직원들은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또 희망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조만간 박영우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기존 생계지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추가 대출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추정 60분도 이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면서 대중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마약. 마약의 유통 구조와 소비 실태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제도권 밖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추정 60분은 처음 방송을 시작한 1983년부터 우리 사회를 파고드는 마약의 실태에 천착해왔습니다. 마약이다, 대마초다, 환각제다 이런 게 어떤 선진국의 얘기 같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잠시 후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입구의 배전판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을 일컫는 마약 청정구. 90년대와 2000년대엔 그 수위를 종종 넘나들었지만 이제는 마약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파고드는 북한산 마약의 유통 실태를 추적합니다. 올해 부활한 추정 60분에서도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 시리즈를 이어나가며 10대 청소년, 심지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중독시킬 만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마약의 실체를 속속들이 파헤쳤습니다.
지난 11월 제작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조 씨. 그는 부유층들의 마약 투약 행태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손님을 갈아서 받죠. 일단 검증된 사람 또는 연예인들, 멤버십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라이빗 파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근데 그게 다 1%라는 업종이에요. 제가 올해 9월달에 5천 쓴 것 같아요. 속칭 1%라는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것.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렵다는 업소의 실체는 무엇일까? 상위 1%라는 거는 10%보다 더, 0.5%보다 더 엉뚱한 애들이 1%를 만든 건데, 팔로우 진짜 몇십만씩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섭외하는 또 애들이 있어. 응? 너네 시간당, 진짜 터무니없이 그냥 시간당 100만 원씩 주는 애들. 오늘 10시간 있으면 1,000만 원이야.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오는 사람은 진짜 많다는 거지.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마약은 유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손님이 자꾸 야기들을 해요. 텔레 아이디 줄게, 싸게 줄게, 나 한국 하고 와야겠다 하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오빠 진짜 한국 하고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5박 여행 가야지 막 이래요. 2023년 현재 마약류 밀수와 유통량은 늘고 마약의 가격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4살 유진 씨와 정훈 씨. 클럽에서 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하우스 파티가 눈 잡아가지고 같이 또 저 나이 때는 그냥 솔직히 웬만큼 정말 학교 정말 잘 다니고 막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냥 다 오락용 마약들은 그냥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텔레그램 마약상들은 이들이 해봤다는 마약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입문용 마약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통되는 마약들은 필로폰 성분, 각종 합성 화학물이 뒤섞여 중독성도 강하고 부작용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작진은 클럽용 마약 판매상들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 중이던 한 마약상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게 캔디, 엑소시. 놀고 싶은 날 이런 날 많이 사니까 거의 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엄청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주문 들어온 거는 한 150건?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000에서 5,000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다 나눠주고 다 이제 소분했을 때, 배분했을 때 한 20억 정도? 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들여왔을까? 옷에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옷.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0알, 2,000알 정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사이 국제 우편을 이용했던 마약상들이 최근엔 다시 인천국제공항 입국객으로 가장해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는 것.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도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저희한테 검거되면서 압수된 게 3.4kg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6kg 정도는 국내에 벌써 판매가 됐다고 봐야죠.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이미 강남 클럽 등에 유통됐습니다. 시가 500억 원, 5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동남아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한국의 마약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아날로그 세대 때는 마약 사범들이 상선이 죽으면 못해요. 왜? 자기 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든요. 보통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 잘하잖아요. 마약을 구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만 2천여 명. 그중 여성의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서은우 씨.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 씨는 가수 남태현과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고백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가진 걸 다 잃었거든요. 안정됐었던 직업, 가졌던 이미지라든지 그걸 다 박살났고 가족들도 직업을 잃었고 6월 달이니까 좀 안 좋을 때. 유명세를 얻은 뒤 우울증이 심해져 수면제에서 마약 투약까지 이어졌다는 서 씨. 중독 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만 여성을 위한 재활 시설이 없어 홀로 노력 중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 마약 중독 재활 시설. 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남태현 씨가 입소해 있는 곳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 씨 역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재활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나 혼자서 그냥 꾹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처음엔 접근을 했는데 이 뇌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계속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입소 6개월째 다른 마약 중독자들과 24시간 생활하면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남 씨. 재활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필로폰 사용자들은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해서 이 안에서 규율이 있고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초기 단계를 잘 버텨낸단 말이에요. 흔히 마약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단약에 성공한다 해도 평생 유혹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을 경험한 뇌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생물학적으로 신경계통의 작용에 의해서 당장 탈출시켜주는 그 마약에 꽂히게 되고 그걸 집요하게 탐닉하게 하는 그 구조가 형성이 돼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개입해가지고 빨리 치료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그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마약류 사범 단속에 주력해왔습니다.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 역시 올해보다 2.5배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검거 실적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예방, 또 이미 중독된 이들의 재활 치료에도 힘써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취재를 하다 보면 협박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고 나는 게 PD들의 일상이죠. 마약 취재를 하던 한 PD의 경우 판매상의 상선, 즉 윗선을 더 파헤치지 말라며 섬뜩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추정유 10분 PD들의 고군분투, 그 현장을 짧게 모아봤습니다. 불법과 편법 사이로 가는 탐정업체 취재를 위해 직접 탐정 자격증을 딴 PD. 취재 기간은 물론 방송 뒤에도 집요한 협박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의 현장에서도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도 추정유 10분 PD들이 함께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야? 욕하겠다는 거야? 찾아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또 시작해갖고 새벽 1시, 2시, 3시도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으신 건가요? 나도 그러면까지 이야기하면 방문 드렸다는 사실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추정 60분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직업군, 또 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사회 시스템도 장기간에 걸쳐 담아왔습니다. 광주시 학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 고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천장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 버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최근 잦아진 부실 시공 사고. 그 원인에 대해 한 건설 관계자가 제보해왔습니다. 거의 한 80%가 그 동남아 외국인들이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실 시공은 소통이 안 되는데 틈이 뜨다 보면은 여기가 거의 균열이 간다는 거죠.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소통 문제로 철근을 빼먹거나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3개 국어로 된 안내문. 국내 숙련공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그 빈자리를 일회성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다 보니 부실 시공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은 물론 여러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숙련공의 소멸 위기. 특히 우려스러운 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기계금속 단지. 일하는 양반이 60 이제 다 됐어. 그 사람이 막내야. 없어요. 50대도 없어.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뭐 R&D 뭐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뭘 하려면 금액이 엄청 상승이 돼야 되겠죠. 한때 2,500곳이 넘던 공장은 절반으로 줄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소위 뿌리 산업, 주조, 금형, 용접 등의 종사자 수도 감소 중입니다. 미래의 기술 인재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언제 있었느냐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없어져 버릴 그럴 위기라고 봐요. 석탄 산업이 번성했던 시절, 인구가 최대 12만 명에 달했던 강원도 태백시. 하지만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마땅한 대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서 태백시 인구는 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빈집 자물쇠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떠나간 후 폐허가 된 집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집들. 인근의 탄광 사택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는 분들은 다 지금은 다른 데로. 여기 세 집밖에 안 살아. 세 집밖에 안 살고 여기는 한 집이 살아. 한때 광부들의 보금자리였던 곳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접근조차 위험한 공간이 됐습니다. 추억으로만 남은 과거의 영광. 옛날에는 참 좋았지요. 여기가 잘 나갔을 때는 뭐 개도 지폐 물고 다니고 그랬다는 그게 있더라. 그런데 여기 강업소가 없어진다 하니까 가슴이 쿵해 하는 거 그런 기분. 이제 남은 탄광은 단 하나. 그마저도 내년이면 문을 닫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선 광부들. 마지막 남은 이 진짜 산업 전사들. 이 우리 태백시는 그나마 이 광부들에 의해서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 가구성만 없어지면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까지는 버티겠죠. 네. 내년 되면 맨커피 이 추석이 추석이에요. 세 개. 먼저는 계속 와. 단지 내가 직장이 없다 보니 이제. 저 없죠. 야, 아빠 지역 소멸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일어난 위기.
지방 대학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려대학교. 여기 지금 폐교가 됐구나. 광양에서 유일했던 4년제 대학. 학생 수 감소에 학교 법인이 파산하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400여 명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자리. 폐교의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 가게. 여기도 가게 하다가도 폐교해갖고 가버리고, 여기 동아리도 막 저기 하면은 수폰도 해주고 거기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 없어. 학생들이 떠나고 활기를 잃은 동네. 상당수 지방 대학들에 닥쳐올 위기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지난해 곡성의 신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깐난이가 그렇게 그리워요. 없어요, 깐난이. 깐난이를 볼 수가 없어. 깐난이가 없어요. 젊은 양반들이 많이 들어갖고 이렇게 같이 한 마을 살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일도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면 좋죠. 그게 바람이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시대. 소아과 의료 시스템도 벼랑 끝에 섰습니다. 네,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 매일 밤 사투가 벌어지는 소아 응급실. 저희가 이제 1호 소아 전용 응급실이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꿈의 응급실이다. 소아 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뜻이 있고 좀 약간 헌신하는 사람들이 숨이 차다,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생기는 거죠. 몇 명이 또 그 이탈을 하게 되면 그냥 시스템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고. 대학병원에서 포착된 위기. 지방의 일부 2차 병원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몇 시부터 나오셨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데들 6시에 갈 웨이팅을 할 수가 오픈을 할 수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왔어요. 명품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픈런이 어느덧 소아과 진료의 필수 관문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만 환자가 300명 넘게 몰렸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은 다 오고요. 뭐 서산, 당진, 홍성, 서울에서 입원한 데서 여기까지 날라온 일도 꽤 있어요. 이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남들이 다 없어져서 슬픈 얘기인데 그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환자 보는 거예요. 소아과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과목입니다. 진찰 수익이 60% 수준으로 줄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새 개업하는 소아과는 줄고 사라진 소아과만 500여 곳에 달합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닐까. 소아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지난 6일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은 25.9%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아과에 심폐소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일 겁니다. 몇몇 글로벌 스타가 즐겨 신는 신발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오픈런, 품절 대란을 일으킬 만큼 인기를 끈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바로 아디다스 얘기입니다. 추정 60부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정책대로 매장을 운영해왔지만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점주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개인 점주들. 시작은 사측이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이른바 퓨처 파트너스 정책이었습니다.
날기하고 점점 이런 격차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107개 소매업체들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는 것. 당장 5주 내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출 파트너가 안 되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동의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적게끔 한다는 거는 또 대안을 또 마련하고자 같이 이제 하고자 많이 찾아갔었는데 이런 자에 뭐 거절당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일반 점주의 80%가 폐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몰량 밀어내기 등 그간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대리점 구조 플러스 멀티 브랜드 구조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운영하기가. 저희가 그대로 아디다스를 갱신 거절당해서 그만둔다면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때도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다는 점주들. 바로 갚아야 되는 돈이 한 9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폐점을 미리 하게 된 거고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게 된 거죠. 공급자가 공급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뭐 어떻게 저희가 손 쓸 도리가 없는 거죠. 한때 1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던 홍영준 사장. 아디다스 코리아의 정책으로 마트 매장들을 철수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재고를 떠안았습니다. 답답하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게 된 지역 점주들을 돕고 싶다며 응원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지난 9일 다시 홍영준 사장을 찾았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 한켠에서 아디다스 재고를 함께 팔고 있습니다. 29,400원. 29,400원. 줬어요? 예? 엄청 저렴하죠. 잘못 들어들어있어. 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방송 후 부쩍 늘어난 손님들. 소비자분들도 방송 보고 오셨다고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품을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방송 나가기 전에 일 매출보다 지금 한 30%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를 원하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화만 하시다가 네, 상품 발송하실 때 패션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 씨. 방송을 통해 홍 사장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추정해 60분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고서 실제로 이렇게 좀 심각하구나를 느끼고 그럼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홍 사장이 보유한 재고 물량 일부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몰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단독 기획전으로 이렇게 태워질 겁니다. 한 달에 방문객 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15만 명 꽤 돼서 물량 소화도 뭐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안에 되면 계속해서 좀 쉐어해서 팔아주시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 느낌이라는 홍영준 사장.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아무런 응답 없는 아디다스 코리아를 보면서 그동안 점주들에게 얘기했던 상생과 동반 성장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제 아디다스 사업을 하셨던 사장님들이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정도 아디다스에 투자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디다스가 옛날 파트너라고 부르던 우리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추적 60분에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고시원 편. 신림동에서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원진수 씨. 병을 얻고 시험을 포기하면서 벌써 27년째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후 수험생들이 빠져나간 빈방은 이제 중장년 남성들이나 여행객, 사회 초년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7제곱미터 남짓한 방이지만 각자의 사연과 꿈이 깃든 공간. 그 중에서도 박영숙 씨의 사연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입국 24년째인 중국 동포 영숙 씨는 5년 전 자신이 살던 고시원을 인수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일어나봐요. 그렇게 흔들도 답이 없어. 3분이 돌아가신데 돌아가신 분마다 내가 다 막걸리 사다가 그 사람 흔적 있는 데는 다 붓고 이 한 잔 붓고 좋은 데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아저씨, 답좀 다 돼서 그걸 들고 나와요. 복날을 맞아 거주자들을 위해 준비한 특식. 큰 거 갖고 와. 아니 먹고 저녁에 더 줄게 그럼. 하지만 한 사람은 좀처럼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이전엔 이 고시원의 총무였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못 먹어 지금. 아 그렇게 힘들구나. 항암 치료차 병원에 갈 때면 영숙 씨가 보호자로 동행합니다. 혼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무섭기는 뭐 무서워.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고립되기 쉬운 고시원 거주자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영숙 씨. 고생해. 돌아가신 부모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해주고 싶어도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노인네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 2번의 계절이 바뀌고 다시 영숙 씨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는 영숙 씨. 밤새 거주자들에게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역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방송 당시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른 밥 좀 데워가지고 먹고 약을 먹어야지. 항암제가 안 맞는지 죽을 뻔했었네. 완전히 식사도 못하고 콩나물국 했다 뭐 했다 뭐 냉국 했다 별거 다 맞춰가면서 해도 못 먹어. 요만치 먹고 나면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고 못 먹고. 입맛에 맞을 만한 음식을 찾아 밥 한 술이라도 뜨도록 하는 게 일상입니다. 국에다 말아라. 말으면 얼마 안 돼. 한 솥에 밥 먹으면 한 식구라는 것이 영숙 씨의 지론. 고시원 거주자라기보다 가족처럼 대해주는 영숙 씨를 보면서 거주자들의 태도도 달라지곤 합니다. 네가 치웠어? 응. 고마워. 쓱싹 해버렸지. 쓱싹 치웠어? 새로 든 식구와도 이미 자매 같은 사이. 다 굳었어. 다 굳었어? 응. 다 굳었어. 이게 아프잖아. 아, 네, 자식들이 많잖아. 자식들이 많잖아. 신경여행가 있어야 방송 당일엔 지인들의 전화를 받기 바빴다는 영숙 씨. 중국에 시골에 살던 동네 아주머니도 전화 와가 야 너 어찌 TV에 나오냐. 그리고 뭐 여러 사람 전화 오다 보니까 전화 받다 보니까 사실 요 TV에서 잘 못 봤어요. 영숙 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뒤늦게서야 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합니다. 원장 아주머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막 그 감동에서 우러나는 막 내 혼자 눈물 흘렸다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의 응원 댓글에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다는 영숙 씨. 돕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그저 감사하다는 뜻만 전했다고 합니다. 힘드신 노인분들께 잘해주시는 거에 감동하였습니다. 저도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만 원이라도 사장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도움 받는 거는 내가 이제 공짜가 아니잖아. 반값 받고 한 식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고시원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챙기면서도 자신보단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원장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국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의, 즉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잇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올 한 해 민생보단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에 대한 뼈아픈 지적으로 들립니다. 이제 갑진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정뉴스부는 새해에도 더욱 끈질긴 취재,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으로 값진 결과물이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발로 뛰겠습니다.